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착개론 5강을 오늘 동영상 강좌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정치철학 사상이 될 텐데요. 오늘과 다음 강의를 통해서 정치철학 사상 부분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시기적으로 나누면 고전 정치철학, 그 다음에 중세 정치철학, 그리고 근대 정치철학, 현대 정치철학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고, 고전 정치철학이 시작되기 이전의 시기가 또한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구분점은 다분히 이제 고전 정치철학을 대표하는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으로 가면 신화의 세계가 존재하는, 신화 속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정치철학 사상의 구체적인 범주에 집어넣지 않고 고전 정치철학이라고 함 그 신화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집합체에 관련된 것을 다루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인간 그리고 우리의 이성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시기가 이제 고전 정치철학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전과 중세를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많이 공부를 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인간 중심에서 신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신 중에서도 유일신 중심으로 캐톨릭이라고 하는 종교가 득세를 하게 되면서 신 중심의 세상을 거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정치 사상이라고 하면 캐톨릭과 관련된 정치 철학자들이 다수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근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근대에서 현대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일단 그 구분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그 구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근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대로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예부흥 운동이었었죠. 특히 문예부흥 운동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이제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합리성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삼았던 시기를 우리가 이제 근대 정치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근대 정치사상이라고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민족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출현을 하고, 그 민족국가를 단위로 해가지고 나타난 여러 가지 생각들, 또 그 사조들, 철학자들 이렇게 망라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다 보는 이제 근대 정치 철학에는 상당히 그 한계를 가지고 마키아벨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계약론자들로서 이제 이름을 떨친 토마스 홉스나 진 자크 루소 아니면 존 로크 같은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정치 철학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현대 정치 철학에서의 근간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든가 또는 공화주의 같은 것들이 이제 현대를 대표하는 것이었는데요. 물론 그 흐름의 그 기본적으로 근대에서의 그 단절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점으로 하냐면
우리가 이제 반성하고 회고하고 또 다시 이렇게 해체해서 이성에 대한 우리가 보냈던 신뢰를 좀 거두어들인 그리고 그 이성이라는 것으로서 무언가 만들어낸 세상에 대해서 약간은 회고적이고 회의적인 그런 사조를 좀 띠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로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민주라든가 자유라든가 공화라든가 뭐 이러한 개념들이 하나의 그 이론화 작업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로 다시 돌아오면 오늘은 이제 고대 정치, 고전 정치선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선생님, 플라톤 선생님,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세 정치 사상,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신이 중심인 사상, 신이 중심인 사상으로 들어가서 그 부분을 이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다른 한 가지 부연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소크라테스 선생님으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현대에 팽배해 있는 두 가지 이제 논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만은 실증주의라고 하는 그 과학적 방법론, 특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출발된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논리와 그리고 그 내용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 변증법이라고 하는 논리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논리 체계를 사실은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다 담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플라톤 선생님에 가서도 소크라테스 선생님의 제자 플라톤 선생님한테 가서도 그 두 가지의 논리 체계는 다 함축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증주의 쪽으로 이제 갈라져 나간 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철학부터인데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그 논리 체계에서는 yes or no 중에 선택을 하는 논리 체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니요 예 아니요를 계속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논리 체계를 오늘날 실증주의 철학의 그 모태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뭐 잘못됐다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사실은 이 과학을 발전시킨 원동력이었다. 여러분들 뭐 이과 학생들은 익히 알겠습니다만은 실험실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다 yes, no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소크라테스 선생님하고 플라톤 선생님한테서 있었던 이제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yes, no, yes or no라고 하는 것이 주도적이고 압도적으로 이렇게 발전했기 때문에 yes and no라고 하는 yes and no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와 아니오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논리체계, 그런 논리체계는 사실 그로부터 점차로 이렇게 사라져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근대에 가서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와 그 논리체계를 뭐 나름 이어받은 마르크스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변증법이라고 하는 논리체계로 다시 이렇게 살아났다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변증법적인 논리체계가 사실은 뭐 어떻게 가르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그 논리체계는 우리가 잘 모르면서도 소위 이제 정반합이라고 하는 논리체계라고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 정 안에 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싹 트고 있는데, 그 반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로 이제 정과 이렇게 갈등과 투쟁을 벌이면서 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3의 어떤 것으로 이렇게 탄생하는 그런 논리 체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 체계에서는 예와 아니오가 이제 동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합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하나의 정이 되고, 그 정 안에 다시 반이 배태되어 있고, 그 반이 점차로 자라고, 또 정과의 어떤 갈등과 투쟁을 겪으면서 새로운 합이라고 하는 그 단계로 이렇게 발전을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자를 이제 과학적 사고 체계, 또 실증주의 뭐 이렇게 칭한다면, 제가 설명한 후자는 변증법이다, 아니면 뭐 역사적 그 관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그런 논리 체계의 그 진화도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이야기할 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선생님은 뭐 그들의 인생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뭐 그 책과 또 이야기, 그리고 다른 영상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그들을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이제 여러 제자들의 스승이었죠.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다만 이제 자기 저작을 전혀 남기지 않았어요. 일기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알려진 것은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뭐 굉장히 뭐 못난이었다, 뭐 이런 거, 또 어느 시점까지는 굉장히 그 열심히 일하는 석공이었고,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한 가지의 그 남들보다 자신이 확실하게 그 지적으로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자기는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일단의 그 철학자들은 자기를 모른다는 사실을 잘 모르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남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교육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소크라테스 선생님의 방법론을 이야기하죠. 그 소크라테스 선생님의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에요. 문답법. 그러니까 서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서로 이제 논박하고 새로운 어떤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 생각 안에 있는 문제를 깨닫게 하고 하는 그런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 교육적으로 가장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우리는 이제 뭐 철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철학의 아버지다. 그 제자였던 플라톤이 주로 이제 소크라테스 선생님의 그동안의 이제 가르침, 또 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저술로 남겨서 오늘 이제 그 이야기들이 전해지게 되죠. 물론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그 가장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사회라고 하는 것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독배를 마시고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 철학적 무지, 편견, 잘못된 의견,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유린되는 정치적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느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한 그 집합체의 정의와 행복이
철학에 의해서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 하는 것을 이제 고민하고 설득하고 뭐 그렇게 노력을 기울였었던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 선생님의 그 도덕적인 정당성, 보편적 원리로서의 바른 행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하는 말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덕이 각각 개인들에게 중요한 가치이면서 거기에 이제 행복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요. 그런 바른 행동을 담보해주는 도덕적 지식이 이성에 조응하는 것, 그리고 정부의 기능은 그 피치자들의 선을 항상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정치 공동체의 질서와 위계는 시민의 덕과 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성요소들 간의 조화, 질서에 의해서 실현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 개인의 그 감정과 욕망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규율될 때 정의로운 상태에 이르게 된다. 나아가서 그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국가죠. 폴리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철학적 능력과 실천적 지혜를 갖춘 통치자의 존재가 도시의 정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달리 얘기하면 철인에 의한 정치를 염두에 두고 이제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 우리가 그 플라톤의 그 저작에서 보는 바와 같이 뭐 결국은 더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공화국이라고 하는 저술에서 철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되죠. 그것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플라톤 선생님이 국가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다스리는 기술이다. 영혼을 다스리는 기술이고, 훌륭한 정치가는 그 동료 시민들의 영혼 속에 그 절제와 정의 덕을 심어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함양시키는 교육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덕을 갖춘 무오류의 철인왕을 통한 정치를 지향했지만 뭐 결국은 그것도 이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물론 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덕에 관련된 덕에 관련된 내용은 다만 이제 철인왕이 필요하고 이상적인 정치라고 하는 것은 덕의 정치다. 그리고 그 철학을 통해 가지고 그 덕을 함양하고 특히 이제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덕을 함양시키는 구체적인 그 교육 같은 것을 이제 고민을 한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제 뭐 거기에도 그 말하자면 뭐 어떤 이상적인 그런 사회를 생각할 때에 공동 생활 같은 것을 이제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이제 별도로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 이제 타가소 뭐 유아원 이런 데에서 이제 그 정치 지도자들의 아이들을 공동으로 이렇게 육아하는 그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는데 오늘날 뭐
타가소라든가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의미로 이제 직장에 나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데려다가 맡겨놓는 그런 형태이지만, 재미있는 것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이 그들의 그 기술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강조한 대로 이게 이제 결국은 법률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귀착이 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철인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법에 의한 법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대로 이제 귀결이 되는데, 따라서 이제 그 절제를 강조하면서도 입법가를 키우고 그 입법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법률이라고 하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한 사회가 통치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뭐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법이라는 것의 그 필요성, 기원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고전 정치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제 처음에 구상했던 이상국가에서 이제 법치국가로 전환을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법치국가여야 하는가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철인왕이라고 하는 것을 꿈꿨지만 그것이 이제 이상국가에 그쳐지게 되고 철인이 없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덕을 가진 사람들이 입법가로 되고 그 입법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체계에 의해서 국가가 다스려진다 하는 법치국가로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에 와서 고전적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기에는 이 철인정이 이상적이지만 철인은 없고, 그렇다면 누군가 이제 다른 군주 또는 재능과 덕을 갖춘 소수의 통치자가 존재하는 이제 귀족정 같은 것, 그런 것들이어야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인간의 본성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이 타락의 가능성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오면은 이제 능력보다 집단의 능력이, 개인의 능력보다는 집단의 능력이 우수하다. 1인보다는 다수가 타락할 가능성이 적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최선의 정체는 폴리티라고 하는 것이다. 폴리티. 폴리티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제 과두제적 원칙과 민주적 원칙이 혼합된 상태, 혼합된 상태를 폴리티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지혜는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두제적 원칙이다라고 하면 덕이 있는 사람의 어떤 대표성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민주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수의 어떤 바램을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직위는 뭐
그 부유층이 갖게 되고 일부는 그 대중이 아주 작지만 보유한 상태인데 그 부유층과 대중의 덕이 혼합돼서 폴리스에 공헌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폴리티를 만드는 것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은 고전적 공화주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중산층의 통치 뭐 이런 거를 또 거론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중산층이 통치할 때에 그 부자의 그 거만함, 빈자의 시기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안정성을 강조한 개념이고 정체의 순환을 통해서 혼란을 막을 안정된 정체의 생성, 민주정과 귀중정을 혼합한 폴리티가 이러한 기능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정치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질서인데 질서가 바로 유니티와 버라이어티를 각기 존중하는 것인데 플라톤의 경우에는 이제 유니티를 강조를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버라이어티도 강조를 한 셈이 됐죠. 그래서 질서의 본질이 유니티도 있지만 버라이어티도 있다. 그래서 폴리스 안에 각자 개인의 그 다양한 가치, 선,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선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폴리스가 진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고대 정치 사상을 벗어나서 중세 정치 사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중세 정치 사상에서는 뭐 두 가지 두 정치 사상가, 정치 철학자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논의하게 됩니다. 초입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던 것처럼 중세 정치 사상은 신중림 사회의 그 정치 철학사로 보면 뭐 타락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에서 신 중심, 신중심도 뭐 유일한 유일신 캐톨릭이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유일신 사상의 그 정치가 함몰되는 그런 그 시기에 정치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더분이 이제 아우스티누스와 아퀴나스를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우스티누스는 교부 철학자 뭐 이렇게 칭송되게 돼요. 스콜라 철학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사상을 부분적으로 수용해서 재구성했는데 중세시대의 정치 권력을 정당화하고 그 질서를 옹호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우스티누스는 기독교의 신국과 지상국의 개념을 만들어내고 교회가 국가인 합리성을 이제 제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최초로 일원화된 원시 기독교 사상을 플라톤의 신비주의와 이데아적 관점에서 체계화함으로써 전통 기독교 신학, 즉 교부 철학을 성립시킨 사람입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지배 관계는 원죄의 결과다. 즉 국가 권력, 정치 권력 등은 원죄로 인한 필연적 결과물이다. 이렇게 합리화를 하고 원죄 개념을 통해 현실의 정치 권력을 정당화하고 원죄로 오염된 인간 세계에 대한 신의 교정장치로서 국가 권력을 인정함으로써 현실 정치에 대한 소극적 국정만을 주장했습니다. 신국론에서 국가에 대한 교회의 우월성을 강조를 했고요. 교회는 이상적 신국과 지상의 현실국가 중간에서 지상의 신의 국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인간관을 보면 원죄에 기반한 비관적 인간관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의 창조물로서의 국가에 대한 복종이 다시 이제 후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자연법 사상가로 이렇게 칭송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로 이어지면서 신의 창조물로서 국가에 대한 복종에 대해서 더욱 체계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앞서 언급한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적 신학,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인간관을 절충함으로써 중세 기독교 신학을 수립한 것인데요. 아퀴나스에 있어서 정치는 아우구스티누스에서 보여주는 무조건적 복종의 이미지가 아니라 정치적 동물로서의 인간의 본성에 의한 사회관계의 공공선을 형성하는 의미로서의 정치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자연 발생적이 아니고 인위적이다. 교회는 신법 이외에 국가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국가의 독자성과 자기 완전성을 인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전통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기독교와 법의 관계를 새롭게 이렇게 정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섭리로서의 의무 체계이다. 현실적 적용에 있어서 군주의 법, 즉 인정법을 중세의 신분사회를 정당화하기도 했고 인간 이성에 대한 부분적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중세를 대표하는 정치 사상가를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강의는 이제 근대와 현대 정치 사상 중에서 특히 이제 지난 시간에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은 현대로 이어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자유민주주의, 그 자유민주주의의 형태로서 우리가 들여다볼 현대 정치 사상들을 잠깐 들여다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근대에서는 마키아벨리와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현대에 있어서는 공동체주의, 토의민주주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게시판에 정치사상 요약 및 사례 자료가 탑재될 텐데요. 시간이 나는 대로 한번 훑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치사상의학 그 사례 자료는 우리 교재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참고 자료로 삼는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